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간인 100만 명이 숨져도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33%나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맺은 방위 조약이 불공평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습니다. 미국이 손해본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와 이란 외무장관 등에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대상자인 외무장관에게 제재를 하며 대화하자는 것은 외교의 끝이라는 게 이란의 반응입니다. 이란은 백악관이 이미 정신적인 불구라고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 선두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 인종분리주의자인 정치인들과 함께 일해 성과를 냈다는 발언을 한 뒤 민주당 후보들에게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사이에서는 성향이 다른 정치인과 일을 해 성과 내는 게 정치인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소비자 확신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새집 판매도 줄어들었습니다. 타블로이드로서의 인기 있는 신문 뉴욕 포스트가 가장 뉴욕 포스트스러운 기사를 내렸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작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오래전에 강간했다고 주장한 기사인데 신문 소유주고 대통령의 친구인 루퍼트 머덕이 대통령을 배려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미국 대학의 색채는 진보입니다. 보수를 환영하는 캠퍼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이 흥미롭습니다. 자전거를 즐기다 다친 뒤 자전거를 못하게 된 할머니가 달리기로 바꿔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103세이신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고 또 미국에서 다룰 때 그 기사 자체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다지 많지 않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북한과 핵전쟁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런데요. 33%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이 Bulletin of Atomic Scientist라고 해서 1945년이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나서 생긴 이 기구인데 이곳이 영국에 본사가 있는 연구회사 유가브와 함께 자그만치 3,000명이나 되는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어본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하기 좀 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물론 북한이 또 미사일 테스트도 했기 때문에 아마 미사일 테스트 한 그것까지 합쳐서 조사를 했다면 북한과 핵전쟁을 해도 된다. 북한을 핵 공격을 해야지 된다. 이게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33%보다도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그래서요. 오늘 뉴스위크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같은 매체들이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어떤 시설을 핵 공격을 포함해서 선제 공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때 프리엠티브 어택을 할 때 15,000명이 숨지건 110만 명이 숨지건 그래도 해라 하는 사람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110만 명의 사람이 숨진다고 할 때 그 가운데 100만 명은 민간인이어도 한 10만 명 정도는 핵기술과 관련된 사람 등등 한다 하더라도요. 군이라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33%의 사람이 핵 공격을 선제 공격을 지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도 미국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본 두 도시를 핵폭탄 공격을 한 그런 곳이고 그 당시에는 한 25만 명이 숨지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사형제를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프리엠티브 핵 공격을 포함해서 다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49% 많죠?
공화당일수록 민주당보다 더 많습니다. 100만 명의 북한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이리저리 해보면. 숨져도 뭐 공격해라, 미리 공격해라. 공화당이 더 많고요. 민주당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일수록 이렇게 공격하라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그 공격 또 방어 군사 능력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고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다면, 공격의 성공 확률이 줄어든다면 한 50% 성공하고 50%는 뭐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던가 할 때 실패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좀 지지율도 33%에서 조금 줄어들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33%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33%나 된다.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정보국장입니다. 물론 그 미국 대통령은 지금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국이건 아니면 뭐 CIA, FBI 그 밖에 많은 뭐 거의 한 20군데 되는 정보국장의 말을 특히 그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 국방정보국장 그 로버트 애슐리가 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한국에 가서 뭐 DMZ에도 거의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만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만날 계획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미국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일주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뭐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펜팔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미국의 국방정보국장이 이 시점에 북한은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이란과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재무장관이 그 이란의 그 아주 그 최고 지도자라든가 외무장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그 스티브 그 무누신이 딱 그 서류 들고 있고 대통령이 사인하고 옆에는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서 있고 할 때 제가 뭐 음성은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나톨라 알리 호메이니에게 경제 제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메이니는 1989년도에 숨졌습니다. 지금의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죠. 호메이니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 뭐 별것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고 하고 그런데 어제 그 경제 제재를 한 게 사실은 그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란 바깥에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요. 그리고 뭐 국제적인 이런 뱅킹 시스템을 거의 그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뉴욕타임즈의 그 편집인이 트위터에 이렇게 썼더군요. 그럼 이 얘기는 경제 제재를 그에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가 뭐 디즈니랜드를 그 이란 바깥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못 간다거나 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ATM 머신에서 미국 달러를 꺼내지 못한다. 어차피 이 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란을 침범했다. 미국의 스파이 정찰기가 하면서 그것을 추격시켰고 뭐 미국은 그게 국제해상에서였지 이란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뒤에 공습을 하라고 하고 공습 10분 전에 취소를 하고 지금 경제 제재를 한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행위를 도박 행위다. 압박하기 위한 협상으로 나오기 위한 협상장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계속 그 테이프가 반복되는데 존 볼튼이 북한에 대한 시각이나 이란에 대한 시각이 똑같잖아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존 볼튼이 하는 얘기가 이란은 협상을 지키고 협상장에 나와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황에는 그 말이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협상을 깬 것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란과 다른 나라와 다 맺은 그 협상을 미국이 일반적으로 깬 것이지 이란은 지금까지는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존 볼튼이 이란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그 핵 협상 때문에 지키고 있었던 우라늄 농축 농도라든가 그 양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하니까 존 볼튼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레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도록 했었던 협상을 깨버렸는데 1년 전에 이란만이 왜 계속 해야지 되느냐.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란 측에 많은 나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들어오고 있는 많은 그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 뭐 경제 제재를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해서 일반인인데 본인 이름이 K. 자파리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이란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제재를 하다가 2015년도에 국제적인 핵협상을 하고 이란이 핵개발하지 않는다고 하고 미국이 그동안 그 뺏어가서 동결했었던 미국에 뭐 비행기도 사고 하려고 돈 미리 지불했는데 비행기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했었던 그 돈 이제 줬고 핵협상한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경제 제재 풀었던 것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제재도 그 깨면서 경제 제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크랍니다. 이게 지금 놀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K 그 좌파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 이란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나, 우리 아빠, 우리 이웃의 어린이,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외무장관을 경제 제재를 하면서 지금 그 협상을 지금 하자고 동시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외무장관이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야지 된다. 그럼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우리 이름 좀 주게. 경제 제재 지금 안 한 사람 이름 좀 주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은 그 공개적으로는 정말 이 같은 경제 제재가 멍청하고 있을 수도 없고 바보 같은 일이다. 정신적으로 이미 백악관은 지금 불구가 돼가고 있고 정신장애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무장관의 대변인이 외무장관을 제재하면서 대화하자고 이건 외교적인 문을 닫자는 얘기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갬블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갈지 이란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줬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란과 협상을 하려는 건지 이란 쪽에서 기대를 하는 것일 테고요. 그러나 똑같이 하겠어요? 그게 답습인데 말하자면 그러나 똑같이 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 다음 행보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란 쪽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란 리더들이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네 라고 오늘 트윗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그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블룸버그 뉴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일본에서는 정말로 관심이 많은 이슈였었죠.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과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일본이 스스로 어떤 군인을 키우지 못하게 됐고 그것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바꾸고 싶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맺었던 이 같은 방위 조약을 미국 국방부, 미군 그 아주 최고 마스터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태평양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일본이 아무런 국방력 같은 것을 군사력을 확실하게 키우지 않고 대신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방어해 준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이 조약을 그냥 깨버려야지 되겠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는 일본에 해주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지? 또 우리가 해줄 땐 돈 들어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베 신조가 그 오키나와 미군 주둔 기지를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그 땅값이 비싸서 부동산 값으로 한 100억 달러 정도는 된다고 좀 뭐 일본에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뭐 기분 나쁘고 해서, 그러나 이것이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꼭 일본이 미국의 뭐 연구재단에 돈을 많이 줬다던가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만큼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정말로 그 중요한 관계인데, 그런 관계 때문에 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이 같은 1945년부터 70년 이상을 맺어온 조약을 의회의 승인 없이 그 깰 수 있는지,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런데 저기선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도 2002년도에 한번 깬 적이 있어요. 그 반탄도미사일 조약을 의회의 승인 없이 깬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 방어를 하는 거니까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외교적인 조약을 깬 게 어디 한두 개여야죠. 이란 핵조약도 그렇고 파리 기후조약도 그렇고 오바마 때 맺은 국제조약은 거의 다 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틀림이 없는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가잖아요. 일본으로 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게 뭐 무역이 어떻고 이슈 자체가 그렇게 가야지 되는데, 일본에서는 포커스가 무역 협상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거 뭐지? 일본과 맺은 방위조약을 우리 일본이 새로운 군대를 다 만들기 전에 그냥 깨버린다고?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더 포커스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아베 신조와도 사이가 좋고, 시진핑과도 사이가 좋고, 김정은과도 사이가 좋고, 국제 정책과 개인 관계가 조금 따로 가고 있는데, 국제 정책 자체가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이득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미국이 불안정하다. 아마추어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과 개인 관계보다도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는 훨씬 더 신뢰가 바탕이 되잖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만약에 지금 저 국가가 우리와의 약속을 깨면 어떠는가 하는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구소련이 쿠바 미사일 사태 때 미국과 딱 협약을 하니까 김일성이 우리도 버림당할 수 있겠구나 해서 핵 개발을 했다는 것처럼, 그런 신뢰 관계가 많이 깨지고 있다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요. 많이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뉴스의 아이템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고문인데요. 스티븐 헤이월드 씨의 기고문인데, A campus welcomes conservatives. 자녀를 대학에 보내놓고 나면은 많은 한인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치에 전혀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대학교 가더니 왜 이렇게 진보적이 됐어? 하는데, 그런 것을 우려해서 다양성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 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 또 그에 따른 성과라고 할까요? 에 대해서 쓴 기고문이 있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내일과 모레는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 그래서 뭐 이슈가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정규방송 시간 동안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게 있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주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 경력이 20대부터 지금 76세까지 뭐 50년 정도 되니까 70년도에 분리주의자들과 함께 일을 했다. 인종 분리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많은 것을 이뤄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뭐 코리 부커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사과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있냐고. 50년 전인데 그때의 그 분위기와 지금은 다르죠. 그랬더니 조 바이든은 오히려 당신이 사과해라. 민주주의라는 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또 이슈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이슈에 대해선 달라도 심지어는 자신의 그 도덕적인 그 기준과 달라도 정치에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투표 찬성표를 던지고 안 던지고 하는 것까지 있잖아요. 이제 조 바이든은 노련한 정치인이니까 그러는 것이고, 예를 들어 코리 부커라든가 그 밖에 젊은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주 상원의원도 나는 그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과는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예전에 뭐 벤자민 네탄야후가 뭐 누구와는 그 손도 잡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 너무 그 스터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솔루션이지 의견 같은 사람끼리 계속 가는 것은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조 바이든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꼭 코리 부커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들도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그 민주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그 후보들 가운데서 41%는 뭐 바이든이 그런 코멘트 한 거 내가 투표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29%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더 지지해야지 되겠군 했고, 18%는 그랬어? 50년 전에 분리주의자들과도 일을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하면서 아유 투표 좀 덜 하고 싶어졌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고 싶다와 덜 하고 싶다의 차이가 10%인데 10%포인트 오히려 더 의회 내에서 의견이 다른 정치인과 일한다는 것에 플러스를 준 것이고요. 이게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여전히 바이든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 가장 지지율이 높네요. 38%, 버니 샌더스 19%. 아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군요. 그런데 대상자는 조금 젊을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16,200명 등록된 유권자, 그리고 2020년도에 아마 투표를 할 것이다 라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분리주의자라는 것은 흑백 분리주의자고 하니까. 그런데 30%는 오히려 더 투표하고 싶다고 했고, 27%는 차이가 없다. 20%는 투표하고 싶지 조금 덜 투표하고 싶은데 하니까, 여기서도 역시 10%가 흑인들도 오히려 더 투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민주당의 다른 후배 정치인들이죠, 예비선거 후보들이 그거 사과해라라고 얘기한 것과 유권자들의 마음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에서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서 저 사람 괜찮았어, 정치인으로서 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정반대의 당의 정치인들과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은 에드워드 케네디가 굉장히 존경받았잖아요. 그 사람 숨졌을 때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울고, 뭐 정치인들이 가서 조의를 표하고, 그때 뭐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이 조 바이든 가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존 맥케인이 얼마 전에 숨졌을 때, 이 사람은 이단아라고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특히 사이가 나쁘지만 오바마 케어를 살렸다고,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도 존 맥케인 가서 조의를 표하고, 또 누구죠? 민주당 최근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조의를 표하고 조사를 하고,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공화당인데, 이런 다른 당과 일을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중에는 기억되고 높게 평가받는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일이었다 말씀드리고요. 하나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피니언 기사를. 이분은 지금은 UC 버클리의 이제 정치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세요. 신기욱 교수도
UC 버클리니까 아니네요. 스탠포드니까. 그리고 전에 University of Colorado의 볼더에 있는 그곳에서도 뭐 학생도 가르치고 연구도 했는데 University of Colorado가 락키 마운틴, 락키의 버클리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뭐 거의 모든 주요한 대학들이 알려져 있는 리버럴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락키의 버클리라고 불리는데 이 락키의 버클리에 브루스 벤슨이라는 총장이 딱 들어가고 나서 지난 11년 동안 이달에 은퇴하거든요. 얼마나 이 락키의 그 버클리 대학과도 같은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를 다양성 있게 만들었는가. 그전에는 정말 진보가 강했는데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한 컬럼입니다. 2009년도에 책이 발간이 됐는데 Becoming Right이라고 해서 대학교에도 뭐 진보보다 많지는 않지만 보수적인 학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버드나 유니버시티 of 콜로라도나 볼도에 있는 그런 대학교의 교수들은 뭐 압도적으로 진보가 많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것을 이제 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스티븐 헤이월드 씨가 주장을 하는 것은 딱 이 총장이 들어가고 나서 이건 너무 다양성에서 이게 안 되겠어 하면서 어떻게 이 학교를 바꿨는가. 2009년도에 이 책에서는 하버드와 이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가 정말로 대표적인 진보의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11년 동안에 이 총장은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지만 어쨌든 학교는 다양성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맨 출신이기도 하고요. 해서 이제 그때가 2007년도였으니까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같은 것이 35% 깎였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나 마찬가지로 펀드레이징 뭐 잘한 것은 물론이고요. 비즈니스맨 출신을 거기에 왜 총장으로 딱 꼽았겠어요. 그런 이유였는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은 그 부분은 성공을 했고요. 아주 문화적인 정치적인 포인트 오브 뷰에서의 다양함을 했다. 새로운 교수들의 어떤 자리가 날 때는 항상 그리고 이제 교환 교수, 방문 교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돕고요. 그래서 본인과 같은 사람도 바로 이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학생들과 대화하고 할 수 있게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에서는 또 일부 진보에서는 어떻게 걱정을 했냐면 그것은 새로운 교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놓는다는 것은 보수에 대해서 어포머티브 액션 주는 게 아니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오피니언을 쓴 사람이 얘기하기는 아니다. 기업에서 한 회사가 뭐 AT&T가 모든 전화를 다 갖고 있다. 전화 캐리어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반독점법. 그래서 뭐 T모빌도 있고 스프린트도 있고 버라인존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상하탑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서만 진보여야지 되느냐. 이것은 지적 평등권이다. 보수에 대한 어포머티브 액션 적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로 인한 대학교의 베네핏이 얼마나 많았는가. 베네핏이 일단은 클래스룸에서 적어도 뭔가 뭐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던가 할 때 학생들이 거의 진보니까 보수 학생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클래스룸에서 공격을 당할까봐 말을 하지 못했고 말을 하면은 엄청나게 조롱당하고 골림당하고 하니까는 못했던 것을 딱 그래도 교수가 보수 성향의 교수가 있으니까 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을 가진 것처럼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아주 또 진보적인 학생 가운데서도 나와 반대적인 우리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말하자면 curious한 liberal student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에게도 반대편의 생각을 들려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교가 University of Colorado가 더 전보다 활기 있어졌고 보다 중요한 것은 캠퍼스에서의 문화의 변화, 보수적인 시각도 존중하고
그런 것이 지난 11년 동안 있어 왔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11년 동안 보수 이런 학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퍼블릭 이벤트도 만들고 세미나, 연설자들을 너무 많이 그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벤슨 총장 아래에. 그래서 이 벤슨 총장이 이런 일을 하니까 뭐 많은 대학교에 정말 보니까 그러네. 그게 필요하겠어. 해서 프린스턴에서도 제임스 메디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슷한 거예요.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 볼더에 있는. 그리고 또 버클리에서도 마찬가지 이 교환 교수 해서 이 사람이 그 콜로라도에서 그 버클리로 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브루스 벤슨 총장이 그동안 모은 뭐 기금만 하더라도 10억 달러를 더 그 모았다. 한데 그 대학교에서의 이 같은 진정한 그 real viewpoint divers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캠퍼스에서 많이 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델 삼아야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그 보수적인 신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피니언란에 이런 것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루퍼트 버덕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유주요. 장사를 참 잘하고 있다. 그의 포커스는 결국은 돈벌이에 많이 가 있다 하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이그샘플의 기사를 또 다른 그가 소유한 신문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표도 오늘 발표가 됐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소비자 확신 지수가 6월 달에요. 2017년 9월 이후에 최저다.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무슨 의미냐가 중요한 건데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오늘 발표를 해서 그 지수 자체는 121.5, 5월 달에는 131.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개월 연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예상은 한 131 정도 되지 않았을까 했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의 그 본인 또 주변의 경제 상황,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건데 현재에 대한 인덱스가 8.1%가 내려갔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10.9%나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노동시장 좋잖아요. 실업률도 뭐 거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이유는 뭐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제 G20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 뭐 경제 대국들과 얘기를 하겠지만 무역 마찰, 관세 미국이 일단 다른 나라와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일반인들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높은 편입니다. 예, 소비자 확신지수 121.5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1917년 9월 달 이후에 최저니까 거의 2년 사이에 최저다. 해서 뭐 한두 달 더 지켜보면 이게 추세가 이렇게 되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고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거고요. 새집 판매는 5월 달이에요. 좀 전에 소비자 확신 지수는 6월 달이었고 7.8%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뭐 이 방송을 뭐 저쪽 동부의 그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도 듣고 계시고 그쪽은 집값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집값이 비싸니까 이 판매하는 것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상무부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5월 달에는 62만 6천 채가 팔렸다더라 해서 올 들어서 5개월 동안에 새집 판매가 계속 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2008년과 비교할 때 뭐 한 3.7% 정도 줄어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기지 이자율 괜찮은 편이거든요. 괜찮은 게 아니라 낮은 편이죠. 일자리도 뭐 좋고 그런음에도 불구하고 새집은 서부 지역이 35.9%가 내려갔고 북동부 지역도 집값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뭐 로스앤젤레스 이쪽을 포함한 서부 지역 이외에는 두 번째로 집값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17.6%. 남부는 뭐 4.9% 줄어들고 중서부도 6.3%. 전반적으로는 뭐 새집 판매가 줄어든다 하는 것이 경제가 좋은데 왜 집 판매가 줄어드는가?
경제에 대한 계속 이렇게 좋아질 것인가 하는 확신이 없다는 뜻도 되고요. 그렇게 하나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남부와 동북부, 서부 사이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그것은 아직도 남부는 집값이 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중간 집값도 1년 전에 비해서 2.7%가 내려가서 30만 8천 달러. 로스앤젤레스 주변은 이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고요. 리커버 될 가능성 역시 주택 분야에서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 주택 보니까 기존 주택은 그동안 좀 나빴잖아요. 나빴다가 조금 어떤 달은 좋아지기도 하고 했는데 5월 달에는 리바운드 했네요. 2.5% 늘어났네요. 모기지 이자율 낮은 것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어피니언에 실린 대학교 문제를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신문이에요. 소유주가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뉴욕 포스트. 뉴욕 포스트가 이제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가십 기사를 잘 내는, 정말 가십 기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이것은 꼭 가십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만,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 한 작가가 에스콰이어라든가 패션 잡지 엘르 이런 데 심층 취재도 하고 컬럼도 쓰고 한 그런 작가가 23년 전에 대통령이 원래 좀 알고 있었으니까 백화점에서 만났을 때 쇼핑 하는데 여자 거 사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좀 도와주다가 갑자기 피딩룸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옷 바지를 지퍼를 끌어내리고 내 안으로 들어오고 이래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말한 묘사 자체를 보면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 뉴욕 포스트가 너무 좋아하는 이슈인 거죠. 당연히. 해서 보수적인 타블로이드이기는 해요. 보수적인 타블로이드이기는 하지만 타블로이드니까 바로 이 내용도 전했죠. 원래 이제 이 작가는 뉴욕이라는 뉴욕 포스트와는 좀 다른 아주 좀 우아한 그런 잡지에 자신의 일했다고 실었는데 여러 가지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알았다는 증거 사진과 함께 실고는 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그거잖아요. 아니다. 어제 누구와 인터뷰했죠? 더 힐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넘버 1, 2 하면서 넘버 1, she is not my type. 내 타입이 아니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일 없거든. 그 여자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슈는 이겁니다. 뉴욕 포스트도 금요일에 그 일이 있은 뒤에 바로 실었는데 그 뒤에 밤에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구글링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이상하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뉴스를 분명히 이 매체에서 봤는데 조금 있으면 뉴스가 내려진 겁니다. 그런 때 뭔가 실수가 있어서 고친 경우도 있고 고치려고 아니면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치기 힘드니까 아예 내리고 기사를 새로 대체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404 사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그런데 이제 스태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올해에 루퍼트 머덕이 새로 전에 이 뉴욕 포스트의 편집장이었었던 콜 알렌이라는 사람을 올해 초에 어드바이저로 이 신문에 다시 들여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왜 명령하겠어요? 이 완전히 데드 링크로 해놓는 거잖아요. 링크에도 이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은 머덕이 프로 트럼프의 이제 캠페인을 이미 시작한 것이고, 그런데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팍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 그렇지만 이 내용을 아예 안 다루지는 않거든요. 아예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세상 만사에서 다 다루는데 어떻게 안 다룰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명성이 있지. 팍스뉴스의 명성도 있잖아요. 보수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래서 팍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대로 아직 다루고 있는데 뉴욕 포스트만 하더라도 타블로이드고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태프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왜 이 기사가 내려지고 그 이후로는 다루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매체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루퍼트 머덕은 돈 버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6번째 여성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근데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돈을 심지어 주고 무마한 여성들에게도 나 그 여자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하 호호 웃는 사진도 있고 하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가 어떤데? 그게 뭐가 어떤데?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람들과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한 모닝 컨설트하고 이번에는 폴리티코네요. 조금 다르네요. 여론조사 결과에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은 북한이라든가 이란에 대한 이슈를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 총기 안전, 낙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와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줄리아 하면은 생각나는 배우가 있어요. 네. 줄리아 허리케인 하킨스라는 103세 되신 분인데 루이지아나의 바튼러지에 사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항상 굉장히 활동적이셨는데 뭐 바이시클도 타셨고요. 그런데 바이크 타다가 넘어지셔서 이 엘보가 팔꿈치도 다치고 그리고 뭐 꼭 꿰매고 한 다음에는 자전거 타기가 아무튼 애매해져서 그다음에 달리기로 바꾸신 거예요. 지난주에요. 시니어 달리기 게임에서 50m와 100m에서 이제 메달을 받으셨거든요. 전에 이제 이분이 선생님을 하셨고, 따로 그러면 연습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요. 가드닝이 내 그런 운동 연습이었다 하면서 뭔가 내가 나이가 들고 다쳐서 할 수 없어질 때는 다른 뭔가 할 수 있어지는 것이 생긴다. 그분의 얘기예요.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릴까요? 말씀 못 드렸었던 것. 하나 우선 말씀드리면 오늘 대통령이 6월달 마켓이 아주 좋았다고 하면서 Thank you, Mr. President 그렇게 트윗을 했어요. 귀여워요. 토요일에도 그랬거든요. 6월달 주식시장 50년 만에 최고라고 Thank you, Mr. President 본인 트윗에 이렇게 썼고요. 좀 전에 이 103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이 들어도 아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오래 친구랑 같이 지냈다던가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던가 하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연결이 됐죠? 강혜신이었습니다.